자, 두 번째 패턴은, 이제 살펴볼 패턴은 관찰자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그 갱어포가 제안한 23개 중에 14개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그 14개를 순서들을 처음에는 전략 패턴, 그 다음에는 관찰자 패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해봤는데, 뭐, 제만의 고민이겠지만, 어, 처음에 전략 패턴을 소개한 거는, 아, 패턴에 뭔가 흥미를 좀 돋구기 위해서 소개한 그런 패턴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전략 패턴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근데 처음 보게 된다. 어? 이런 것도 가능해? 뭐 이런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전략 패턴을 이미 알고 있으면 뭐 별거 아닌다고 생각하겠지만, 전략 패턴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 객체를 바꿔가지고 메소드의 몸체를 쉬는 시간에 바꿀 수 있어? 뭐 이거 대단한데? 뭐 이런 느낌이 주는 그런 패턴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패턴을 공부할 때 전략 패턴을 보고 이게 이런 게 가능해?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체지향 공부하고 잘 모르면은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걸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자 패턴을 소개하는데, 그럼 얘를 왜 두 번째로 하냐? 관찰자 패턴은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전략 패턴은 자주 안 나타날 수 있는데 뭔가 신기하고 뭐 이런 개념인데, 이 관찰자 패턴은 별로 그런 느낌은 안 줘요. 전략 패턴 같은 느낌은 안 주는데 상당히 많이 쓰이는 패턴이다. 그리고 쓰임새가 있는 패턴이다. 그래서 이제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패턴으로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자 패턴은 객체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의 발생을 알려주는 그런 패턴이에요.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내가 관심 있다고 등록만 해놓으면 그 사건이 발생하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바뀐 데이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가서 뭐 1초마다 물어볼 수 있죠.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바뀌었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등록을 해요. 나 이거 관심 있으니까 혹시 바뀌면 나한테 바로 알려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 객체가 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GUI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마우스 클릭을 사용자가 언제 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근데 그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뭔가 그거에 맞는 그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사건과 사건 처리자를 사건에 등록시켜 놓습니다. 사건 소스에. 그러면 그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 사건 처리자나 함수가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SNS 같은 데서도 보면은 우리가 친구로 맺어져 있으면, 친구가 새 게시글을 올리면 우리한테 즉시 알림이 오죠. 우리 타임라인에 뜨죠. 친구가 이런 글을 올렸다.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 쓰일 수 있는, 또는 그런 현상과 비슷한 거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 이제 관찰자 패턴이다 라는 거고요. 녹화를 하고 있죠. 아이씨. 자, 그래서 이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 등장하는 예제를 살펴보면은, 이 예제는 웨더 모니터링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 정보를 이제 관찰하는 그런 앱들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웨더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서버가 있는 형태라 보시면 돼요. 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는 계속해서
이 장치들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날씨 정보를 관찰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고, 그리고 새 측정을 할 때마다 웨더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에게 새 정보를 줍니다. 근데 이쪽은 어떻게 해서 주는지는 우리가 관심 있을 할 영역은 아니에요. 그냥 새 데이터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누군가는 그 데이터를 그거를 해가지고 요 웨더 데이터 객체한테 새로운 날씨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이 응용은 현재 날씨 통계 정보, 일기예보 세 종류의 출력 장치를 지원해요. 그래서 장치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세 종류가 있는데 각각마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가 다른 거죠. 어떤 거는 그냥 현재 날씨 정보만 보여주고, 어떤 거는 통계 정보를 보여주고, 어떤 거는 예보 정보를 보여준다. 뭐 이런 건데, 이 출력 장치가 현재 3개가 있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필요한 형태대로 이제 그 정보들을 갖고 뭘 할지는 이제 새로운 앱들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장치가 3개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뷰가 여러 개가 있다. 화면이 여러 개가 있다. 현재 날씨를 보여주는 화면, 뭐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 뭐 예보를 보여주는 화면, 이렇게 3개가 있고, 이 3개들은 계속해서 새 정보가 오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현재 내가 보여주고 있는 정보를 갱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더 데이터는 이런 그 공개 메소드, 이거 말고도 있는데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건 저 3가지 메소드예요. 3가지 메소드고, 이 measurement change들은 우리 응용에서 우리가 만들려는 여기서 호출하는 건 아니고요. 이 장치에서 호출하는 건 위 3개예요. get temperature 뭐 이런 걸 통해서 현재 최신 정보를 내가 얻어올 수 있는 거예요. get 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이 measurement change들은 우리가 만들려는 그 뷰나 장치에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봤던 웨더 스테이션에서 이제 새 장치를 새 그 날씨 정보를 획득하면 이 웨더 데이터한테 주고 저 measurement change들을 이제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출하는 거예요. 저 웨더 그러니까 이 measurement change들은 얘가 호출하는 거다. 얘가. 그러면 얘가 호출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새 데이터가 이제 생겼으니까 그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그 3개의 뷰한테 새 데이터가 있다라는 걸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구현할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고, 실제 결론부터 말하면 요거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관찰자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measurement change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현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이렇게 구현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3개를 나열하고 있죠. 3개를. 그러니까 구체적인 객체들이에요. 3개의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3개의 장치인데 그 3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3개를 여기에 나열했으니까 그 다음 거 보면은 만약에 3개가 아니라 하나가 더 늘어. 그럼 여기다가 코드 한 줄 또 넣어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생길 때마다 이 코드에 수정이 필요하게 되겠고, 어떤 방법이 없다. 새로운 어떤 장치를 동적으로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얘를 하기 싫어. 예보 디스플레이한테는 보내기 싫어. 그러면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살펴봤던 설계 원리 중에 뭐가 있었냐면 변할 수 있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변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부분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변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뭔가는 확장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면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냐? 그게 이제 관찰자 패턴이 되겠는데, 이 관찰자 패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여기에 이제 퍼블리셔가 있고 구독자들이 있어요. 구독자들 그리고 퍼블리셔. 그래서 뭐 요즘은 이런 신문 배달을 잘 안 하는데 종이 신문을 잘 안 보죠. 근데 종이 신문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신문사는 신문을 발행하는데 고객은 새롭게 발행할 때마다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서 뭘 하냐면 구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구독을 신청한 사람이고 얘는 구독을 신청 안 해요. 그러면은 새로운 신문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신문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방법을 통해서 이 세 사람한테 새 신문을 배달해 주는 거죠. 얘가 가서 있을 때마다 있니 없니 물어보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구독만 서비스하면은 새 개 나오면 새 될 때 나올 때마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오브저버 패턴에는 저런 퍼블리셔라는 게 있고 이 퍼블리셔가 제공하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 새 정보가 생기면은 그 정보를 얻고 싶은 거예요. 얻고 싶은데 내가 뭐 5초마다 가서 새 거 있니 없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등록만 해놓은 내가 관심 있다는 것만 알리면 얘가 알아서 새로운 것이 생길 때마다 알려주는 그런 패턴이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Publisher Subscriber라는 용어를 쓰긴 했는데 실제 이 관찰자 패턴이라는 것 말고 PubSub라고 하는 Publisher Subscriber 패턴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요. 이 Publisher Subscriber 패턴은 디자인 패턴이 아니라 설계 패턴이 아니라 아키텍처 패턴이에요. 그래서 조금 구분해야 되겠고 나중에 슬라이드 30일 가면은 이 PubSub 패턴도 간단히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애들을 이제 주로 Publisher Subscriber보다는 Subject Observer라고 개념으로 용어를 더 많이 써요. Subject가 이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이고 Observer는 그 Subject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Observer 패턴은 한 객체와 여러 객체 간의 일대 다관계를 맺어주고 한 객체 상태가 변하면 자동으로 관계를 맺은 다른 객체에게 통보해주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대 다관계를 맺어주는데 뭐 타이트하게 맺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루슬리하게 맺어줘가지고 언제든지 요 오브저버들을 추가할 수 있고 기존 오브저버들을 삭제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투원 매니 디펜던시를 이제 형성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디펜던시 통해서 뭘 하냐면 한 오브젝트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 모든 얘를 의존하는 모든 다른 애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는 거고 우리가 이런 형태로 쓰지 않으면 폴링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폴링한다는 거는 한 뭐 주기적으로 가서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폴링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이제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이렇게 원투맨이니까 이 서브젝트 객체는 이 옵저버의 목록을 이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관계도를 통해서 나타내면은 서브젝트가 있고 옵저버가 있어요. 근데 이 옵저버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뭐만 이제 이 패턴에서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업데이트라는 메소드예요. 업데이트라는 메소드.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 메소드는 언제 호출하냐면 새로운 그 데이터가 생겼을 때 부르는 거예요. 업데이트 메소드.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오브저버는 어떤 애들이 될지는 상관이 없어요. 뭐만 구현하고 있으면 돼요? 업데이트 인터페이스, 이 오브저버 인터페이스만 구현하고 있으면 어떤 종류의 객체도 뭐가 될 수 있어? 관찰자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관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 메소드만 구현하고 있으면 되겠고, 서브젝트 입장에서는 제가 어떤 애인지 몰라도 돼. 뭐만 갖고 있는 애면 알면 돼요. 업데이트 메소드를 부를 수 있는 애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애들인지는 잘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브젝트가 보통 제공해야 되는 메소드는 세 개인데, register observer, 이게 구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register observer는 이제 observer가 나는 너한테 관심 있다라는 걸 구독하는 건데, 실제 응용에서 이 구독을 어떤 애가 할지는 또 그 응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remove observer는 구독을 이제 그만하는 거죠. 예, 중지하는 게 이제 remove observer고, 그 다음에 notify observer는 이제 새로운 정보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관찰자한테 통보할 때 쓰이는 메소드가 notify observer입니다. 근데 여기 notify observer를 클래스로 이렇게 퍼블릭으로 했는데, 보통은 notify observer는 퍼블릭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내부적으로만 쓰는 거지 밖에서 누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때 되면 부르겠죠. 자기 상태가 바뀐 걸 알면 때대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까 봤던 measurement observer에서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구현했지만, 여기서 뭘 부르는데요? notify observer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없고 뭐만 들어가는 거예요? notify observer가 들어가는 거고, 그 notify observer에서 뭐해? 유지하고 있는 관찰자만큼 반복하면서 각 관찰자한테 뭘 불러요? 업데이트 메소드를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응용해서 서브젝트를 여러 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서브젝트를 여러 개 만들게 되면은 그 각각마다 뭘 만들어주냐면 REST observer, remove observer, notify observer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 세 개는 서브젝트가 바뀐다고 해서 코드가 바뀌는 코드가 아니에요. 모든 서브젝트들은 다 똑같이 요 세 개의 메소드를 제공해야 되겠고, 그 세 개의 메소드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얘가 인터페이스고 콘크리트 오브저버에 여기 또 뭐가 들어가냐면 오브저버스 목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멤버 변수 하나 들어가고 세 개의 메소드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이 응용을 만들 때 서브젝트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막 세네 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코드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중복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냐면, 서브젝트를 인터페이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abstract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 remove observer 요 세 개를 이제 다 구현을 해놓고, 이제 내가 어떤 애를 서브젝트로 만들고 싶으면은 얘를 상속하면은 되게끔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스타일은 이 서브젝트를 만들기 위한 코드가 중복이 안 된다는 이점은 있지만,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바 같이 단일 상속하는 데는 또 쓸 수가 없어요. 자바는 단일 상속이니까 얘가 실제적으로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걸 상속해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서브젝트를 또 상속 못 하잖아. 다중상속이 되는 뭐 파이썬이나 C++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얘를 상속하더라도 또 얘를 상속해가지고 두 가지를 다 물려받을 수 있지만, 자바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 코드 중복을 제거하고 싶으면은 얘를 이제 해석 형태로 유지해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브젝트를 만약에 응용해서 내가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든다. 그럴 때는 그 코드 중복을 이제 어떻게
제거해야 되냐? 이제 그게 고민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저버 패턴에서 서브젝트와 옵저버의 관계는 둘 다 서로 밀접하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면 얘는 얘를 알지만 얘네들을 구체적인 애들은 모르는 거죠. 이 서브젝트는 이제 옵저버들을 유지하지만 어떻게 옵저버를 유지하냐면 뭐 자바 코드로 나타내면 뭐 이런 식이겠죠. 검색 array list observer 이런 식의 타입으로 유지하니까 이제 서브젝트는 이 옵저버들이 어떤 구체적인 타입인지는 몰라도 되는 거죠. 상위 타입에 대해서만 의존해요. 그리고 옵저버는 서브젝트에 대해서 의존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응용호에서 어떤 식으로 만냐에 따라 다르고 또 뒤에 가면은 이 업데이트 메소드를 푸시 방법이 있고 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업데이트 메소드가 푸시냐 풀에 따라서 서브젝트와의 관계가 또 달라집니다. 어쨌든 서브젝트 입장에서만 보면은 서브젝트 입장에서는 옵저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옵저버를 몰라도 충분히 이제 그 일대다 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DIP 원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객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더라도 그래서 의존 관계를 맺더라도 이제 구체적인 그 타입으로 의존 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 얘가 추상 타입에 의존하게끔 만들어야 더 유연해지는 거죠. 더 다양한 애들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요 인터페이스가 그 의존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앱을 살펴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고 있는데 자바 코드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이 업데이트 메소드에는 뭐가 가고 있어요? 이 업데이트 메소드는 데이터가 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데이터. 그래서 관심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 메소드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푸시 방법이라 그래요. 관찰자 패턴에서 푸시한다는 거는 데이터를 내가 그 관찰자 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푸시한다는 건. 그래서 푸시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주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를 살펴보면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변경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내가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가 많아질 수 있고 또 더 이상 뭔가 기압 정보는 내가 제공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공하는 정보가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게 되면 그거를 반영 못 하는 거죠. 고정되어 있으니까. 플로트 3개니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플로트 3개인데 관찰자들이 이 3개가 다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어떤 애는 요것만 관심 있어. 온도만. 근데 나머지 2개도 늘 전달받는 거죠. 그래서 이 푸시 방법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보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데이터가 나한테 전달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 전달하는 데이터를
바꿔야 될 때 코드 수정이 필요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만든 그 코드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으면 뭘 전달할 수 있을까? 데이터를 전달하는 건 푸시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푸시의 반대는 풀이야. 풀은 내가 끄집어 온다는 거예요. 푸시는 걔가 그 서브젝트가 데이터를 주는 거고, 풀은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끌고 오려면 나는 뭘 부를 거야? get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getter를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내가 호출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가는 거예요? 이 데이터들이 가지 않고 뭘 주면 돼? get 메소드 호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서브젝트 자체를 보내면 되는 거지. 근데 서브젝트 자체를 보내게 되면 데이터를 보낼 때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의존관계가 달라지죠. 여기서는 데이터를 보내니까 의존관계가 없잖아요. 서브젝트하고. 우선 여기만 보면, 업데이트만 보면 의존관계를 안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업데이트에 이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서브젝트 객체 자체를 전달하게 되면은 이제 서브젝트 객체와 옵저버들 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게 get를 불러야 되니까 구체적인 애와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의존관계 측면에서는 푸시가 좋고 푸시의 여러 단점들이 있는데 그 단점들을 극복하는 측면에서는 풀이 좋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풀이 서로 어떤 게 더 좋다라는 것보다는 장단점이 있어서 내가 구현할 때 내 응용해 보고 어떤 게 내 거에 더 좋은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더 데이터를 서브젝트로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추가하면은 어떤 우리가 살펴봤던 그 객체지향 설계 원리에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건가요? 저렇게 하는 거. 요 세 개를 지금 웨더 데이터한테 추가하고 있잖아요. 얘를 서브젝트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메소드를 추가하는 건 얘의 책임이 늘어나는 거예요, 안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웨더 데이터는 원래 자기의 핵심적인 역할은 관찰자들한테 새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통보하는 게 얘 주된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책임이 아닌데 그 책임을 하나 더 추가해 버린 거죠. 그래서 SRP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이 응용에서 웨더 데이터 말고 또 여러 데이터들이 여러 객체들을 서브젝트로 만들어내면은 그 서브젝트에도 다 이런 코드들을 추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코드 중복 문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관련해서 또 코드와 관련해서 조금 그 순서를 조금 더 우리가 구현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여기 보면 그 관찰자들을 어떤 자료 구조로 유지하고 있어요? 리스트 자료 구조로, 선형 리스트 자료 구조로 유지하고 있죠. 그렇게 선형 자료 구조를 유지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자료 구조를 써서 유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중복으로 이렇게 그 레지스터 오브저버가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똑같은 애가 여러 번 등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차라리 리스트보다는 셋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되려면 또 중복 문제가 아니라 프라이오리티 큐를 만들어서 통보해야 되는 순서를 조금 어떤 특별한 순서대로 먼저 해야 돼. 얘를 먼저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리스트보다는 뭐 프라이오리티 큐 같은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를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 리스트 자료 구조 쓰는 게 아니라
응용해서 뭐가 필요하냐를 잘 보시고 리스트가 아닌 뭐 집합이라든지 맵이라든지 뭐 프라이오리티 큐라든지 그런 다른 자료 구조도 더 적합한 게 있으면 쓸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이런 remove 연산이에요. remove. 자바에서 이 remove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뭘 이용할까? remove는 지금 저 관찰자를 주면은 그 관찰자를 저 리스트에서 어레이 리스트면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remove를 호출해서 삭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레이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배열로 구현되어 있으니까 쭉 선형적으로 이 주어진 O와 저장된 O가 같은지 비교를 해보겠죠. 근데 이 비교할 때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죠? 뭘 불러서 비교하죠? 자바는? 구현을 어떻게 해? 요 remove는. 내부적으로 뭘 불러서 구현하죠? 자바에서는? 그쵸. equals를 구현하게 됩니다. equals. equals를 이용해 가지고 구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equals를 이용해서 구현했는데 잘 동작하려면 뭘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오브저버가 그 equals 메소드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잘 안 갖춰질 수도 있어요. 내가 equals를 안 만들어 놨어. 그러면 그 equals는 어디에 있는 equals가 불러져요?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그 equals가 그냥 불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제대로 동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주소 비교이기 때문에 또 문제없이 되기도 하긴 하는데 이제 저런 부분들 만약에 이게 그 자바가 아니다. C++면 이런 remove에서 내부적으로 뭘 이용할 거야? 이퀄 연산자를 이용하겠죠. 그럼 이 이퀄 연산자는 어디에 잘 구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오브저버에 잘 구현이 되어 있어야지만 잘 동작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를 쓰어서 얘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데 이 대충 했다고 해서 이 리무브가 완벽하게 동작한다는 게 아니에요. 특히 리무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애들의 equals나 뭐 equal 메소드를 다준정의 안 해놓으면은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그거를 이제 좀 또 보셔야 되겠고,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이렇게 for each를 썼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이런 스타일로 만약 내가 무조건 구현한다. 그러면 조금 이제는 3학년 2학기 정도 되면 이제 이 정도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요거보다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이제 반복문들을 구현하더라도 너무 그 1학년 때 한 것처럼 for i는 equal 0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내부 반복이나 내 언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은 이용해 보는 것도 이런 수업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건데 이제 이 업데이트 메소드는 크게 푸시 풀 방법이 있다. 푸시는 관심 있는 데이터를 주는 거고요. 업데이트 메소드의 매개변수 인자로. 풀은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서브젝트 객체 자체를 전달해 줘요. 그러면 오브저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객체에서 게터들을 불러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관계는 단단해지지만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안 받아도 되는 거지. 불필요한 것들을 안 받아도 되고, 그런데 불필요한 거 안 받아도 되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게터를 불러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어떤 것들, 나는 푸시 방법을 쓸지 풀 방법을 쓸지를 조금 판단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푸시 방법, 데이터들 보내는 거고요.
커플링 측면에는 루슬리 되는 거죠. 근데 풀은 이제 여기에 그 객체 자체가 가는 거고요. 여기처럼 객체 자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객체 자체를 안 준다는 거, 서브젝트 자체를 안 준다는 거, 서브젝트를 어떻게 멤버 변수로 유지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옵저버가. 옵저버가 멤버 변수로 서브젝트를 유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등록의 책임이 자기한테 있을 수가 있어요. 밖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 옵저버 자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할 때 등록하고 또 해제하고 또 필요하면 다시 등록하고 뭐 이런 과정을 해야 되면은 그 서브젝트를 내가 멤버 변수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멤버 변수로 내가 서브젝트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서 서브젝트를 유지하고 있으면 서브젝트 자체를 업데이트 메소드 전달 안 해줘도 되죠.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업데이트가 불러주면 내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를 통해서 get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get을 언제 해야 될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업데이트 메소드가 호출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서브젝트에서 호출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푸시, 이게 풀.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단할 때는 그렇게 고민이 없는데 다중 서브젝트를 관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까 보면 신문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신문을 하나만 구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구독할 수가 있어요. 뭐 조선일보도 구독하고 동아일보도 구독하고 뭐 한겨레도 구독하고 뭐 여러 가지 구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업데이트 메소드가 불러지면 이게 조선일보가 호출한 건지 동아일보가 호출한 건지 뭐 한겨레가 호출한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구분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이 신문사를 여러 개 구독하는 게 같은 종류인 거고요. 신문사도 여러 개 하고 신문사 말고 뭐 방송사도 구독한다. 그러면 이제 종류가 다른 여러 서브젝트를 내가 구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일 쉽게 구분하려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메소드 이름 자체를 달리하는 거죠. 신문사는 업데이트 A, 그리고 뭐 방송사는 업데이트 B. 이렇게 되면 신문사와 방송사는 딱 구분이 되고 신문사 내에서 여러 신문사들은 어떻게 구분하냐? 뭐 아이디 같은 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 다중 관찰자를 관찰할 때 이 관찰자를 내가 업데이트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한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쪽은 풀에서는 서브젝트 자체가 전달되는 형태면은 그거는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서브젝트 자체가 전달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서브젝트 자체가 되는데 서브젝트 자체가 전달이 되면은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구분해야 되니까 오브젝트로 받고 이 오브젝트가 서브젝트 A면 조선일보구나. 서브젝트 B면 동아일보이구나. 이게 마치 그 옛날 GUI 프로그래밍에서 하나의 그 사건 처리자가 여러 개의 사건들을 처리하면은 이 버튼인지 이 버튼이 눌러지는지를 구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뭐 이런 식으로 짜긴 해요. 그래서 오브젝트 get 소스 해가지고 이 소스가 이 버튼이면 뭐 이거 하고 저 버튼이면 이거 하고 뭐 그런 형태로 할 때 이제 이런 스타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가 복잡한 어떤 환경에서는 관찰자가 하나의 서브젝트에 대해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서브젝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서브젝트들이 한 종류이면 그나마 또 편한데 한 종류가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이 업데이트 메소드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효과적인지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게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뭘 해줘야 돼요? 업데이트가 불러졌을 때 지금 어떤
서브젝트가 업데이트 불렀는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알 수 있게 하는 거를 뭐를 이용할 것인가? 뭐 아이디 같은 걸 쓸 것인가? 메소드를 달리할 건가?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겠죠. 그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또 이게 푸시인지 풀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이제 차이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응용도에서 이 관찰자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로 GUI에서 사건 처리. 근데 이 GUI에서의 사건 처리는 여기서는 관찰자 패턴 입장에서 설명하지만 나중 가면 또 명령 패턴 입장에서 설명도 돼요. 그러니까 이 GUI에서 사건 처리는 관찰자 패턴과 비슷한 성격이 있는 거고 또 어떤 나중에 배우는 패턴과도 또 그 성격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GUI에서 사건 처리를 관찰자 패턴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이제 이렇게 되죠. GUI에서 프로그램 할 때 이런 형태가 되죠. 사건 소스가 있고요. 사건 소스는 사건이 발생되는 어떤 노드가 되겠죠. 뭐 버튼이 될 수도 있고 무슨 그래픽 객체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사건 소스이고 그 다음에 사건은 실제 뭔가 일어난 거죠. 그 버튼을 클릭했다. 뭐 이 객체를 내가 드래그했다. 뭐 이런 게 사건인 거고 사건 처리자는 이 사건 소스에서 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 뭔가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해야 될 함수를 만들어서 얘한테 등록해 놓는 거죠. 요 사건과 후를 등록해 놓으면 요 사건이 발생되면 요 객체 또는 요 함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게 사건 처리자이고 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 요 후를 호출할 때 이 함수라 그러면 뭘 전달해요? 사건 객체라는 걸 또 전달해요. 얘가 매개 변수로 인자로 전달되는 게 사건 객체가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는데 실제 사건 처리자는 내 객체를 사건 소스에 등록을 해 놓으면 내가 언제 호출될지는 나는 신경 안 쓰죠. 때 되면 알아서 사건에서 사건이 발생되면 알아서 호출하죠. 그런 면에서는 관찰자 패턴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니까 사건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니까. 그런데 이 실행될 때 얘가 어떤 데이터를 넘겨주기보다는 물론 사건 객체를 주로 넘겨주는데 이 사건 객체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마우스 클릭 사건이다. 그러면 그 어떤 정보가 이 사건 객체에 들어있죠? 마우스 클릭 사건이다. 그러면 클릭한 좌표 정보가 들어있죠. 키보드 사건이다. 그럼 뭐가 들어있어요? 어떤 키를 눌렀는지가 거기에 들어있죠. 그럼 정보가 가는 거기도 되고요. 또 이 사건 객체에는 사건 소스가 누구인지도 또 갖고 있어요. 사건 소스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푸시 정보도 있고 풀 정보도 있고 막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얘를 정확하게 관찰자 패턴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관찰자 패턴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UI에서 이 사건 처리는 관찰자 패턴과 매우 흡사하게 동작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 설계 패턴들은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라이브러리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이 자바에서는 자바를 처음 만들 때 이 관찰자 패턴은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놨어요. 라이브러리 만들어 놔서 내가 관찰자 패턴을 쓰고 싶으면 내가 직접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 observable이라는 클래스와 추상 클래스인데 얘와 이 observer를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관찰자 패턴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브러리에 관찰자 패턴을 구현하기 위한 클래스들을 제공하는데 이게 유일할 거예요. 아, 반복적 패턴이 있구나. 그 반복적 패턴 빼고는 거의 유일하게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제공되는 건데, 뭐, 하지만 자바 9부터 이제 얘네들이 디프리케이트 시켰어요. 이제 쓰지 마라, 저거. 왜 디프리케이트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은 쓸 수 없는 라이브러리 요소예요. 근데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있었는데 예전에 있었던 거를 조금 우리가 지금은 쓸 수 없는 거지만 라이브러리로 어떤 식으로 제공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abstract class예요. 그럼 내가 어떤 웨더 데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뭘 상속해서 만들면 돼요? 얘를 서브젝트로 만들고 싶으면 얘를 상속하면 돼요. 얘를 상속하면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얘한테 물려주겠죠. 근데 이 형태는 문제가 뭐예요? 자바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바는 상속이 다중상속이 아니라 뭐예요? 단위상. 그러면 이 웨더 데이터를 실제 이 웨더 데이터를 만들 때 그 응용에서 뭔가 다른 걸 이미 상속받아서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얘를 상속받아서 만들 수가 없죠.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요. 얘를 이런 식으로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 놨지만 이제 얘가 어떤 다른 애를 상속받아야 되면은 얘를 상속해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얘를 상속해서 얘를 서브젝트로 만들기 어려우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자바에서 다중상속이 안 돼. 근데 나는 얘를 상속받아야 돼. 얘도 상속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결해? 두 개를 상속받아야 돼. 자바에서 내가. 근데 안 되잖아. 문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중에 하나는 뭘로 해야 돼? 포함 관계로 쓰는 거야. 내가 두 개가 필요한 건데 어떤 거를 다형성으로 조금 더 쓸 건지에 따라서 얘 리모컨으로 얘를 많이 쓴다. 그럼 얘를 상속받는 거고 근데 얘도 필요해. 그러면 얘는 포함 관계로 넣어서 쓰는 거예요. 얘를 포함 관계로 넣게 되면은 여전히 코드 중복은 일어나지 않죠. 내가 필요한 것들은 여기 얘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구현해 낼 거니까 코드 중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만약에 웨더 데이터가 다른 거를 상속해야 돼. 그럼 그걸 상속하고 얘는 서브젝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뭘로 여기다 어떻게 넣어요? 포함 관계로 넣어서 이제 이 기능을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아두셔야 되는 건 우리가 자바 같은 단일 상속을 지원하는 언어에서 다중 상속을 하고 싶으면은 핵심이 되는 걸 상속하고 나머지는 뭐래요? 포함 관계로 유지해 가지고 이제 그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notify observer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를 왜 만들었을까? notify observer를. 어떤 사람은 푸시 방법으로 만들고 싶고 어떤 사람은 풀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끔 notify observer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라이벌이니까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네가 푸시 방법 쓰고 싶어? 그럼 얘 써. 풀 방법 쓰고 싶어? 얘 써.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notify observer를 얘가 두 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선택해서 쓸 수 있게. 내가 푸시를 쓰고 싶으면 요거, 풀을 쓰고 싶으면 요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notify observer가 요렇게 두 종류잖아요. 그럼 얘는 풀 방법이 될 거고요. 얘가 푸시 방법이에요. 얘가 푸시인데 여러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여러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제 자바에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오브젝트만 하나 보내는 형태로 라이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내가 아까 같이 그 웨더 데이터에서 부동 소스 3개를 보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동 3개를 아우르는 뭐 레코드를 만들다든지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그거의 객체에 3개의 부동 소스 값을 저장한 다음에 보내야 되겠죠. 라이브러리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된 거고요. 업데이트 메소드는 또 이렇게 하나예요. 하나인데 앞에가 observable subject고 뒤에가 object data예요. 그러면 이제 요 방법, 풀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내면은 여기에 subject가 갈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 널이 가겠죠. 그 다음에 저걸 쓰게 되면 얘가 널이고 여기에 데이터가 가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범용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거에서 봐줘야 될 부분은 set change라는 부분이에요. set change. set change. 그래서 바로 얘를 부를 수 없고 얘를 먼저 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러야 이제 통보가 돼요. 그래서 set change라는 거를 구현해 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통보하는 횟수를 뭔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보하는 횟수와 순간은 누가 제어하는 게 맞을까요? 서브젝트와 오브젝트하고 오브젝트 둘이 있으면 통보하는 횟수나 어떤 그 로직과 관련된 거는 누가 구현하는 게 맞을까요? 서브젝트, 오브저버. 서브젝트에서 구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오브저버마다 다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오브저버는 좀 통보를 이틀에 한 번씩 받고 싶다. 뭐 어떤 애는 더 빨리 받고 싶다. 뭐 이런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구현해야 되면 원칙적으로는 오브저버에서 구현해야 돼. 서브젝트는 항상 심플하게 만들려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할 때마다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업데이트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실제 처리할지 말지는 누가 판단하면 돼? 옵서버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보하는 횟수나 순간의 제어는 원칙적으로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옵서버에서 하는 게 맞아요. 관찰자에서. 왜냐하면 관찰자마다 그 원하는 게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양한 거를 서브젝트 보고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건 안 돼.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브젝트는 단순하게 그냥 새로운 데이터가 생기면은 무조건 내가 유지하고 있는 모든 관찰자한테 데이터를 그냥 쏘면 되고요. 그 쏘았을 때 이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지 이번에 활용할지는 누가 결정하면 돼? 옵서버가 스스로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set change를 만들어 놨다는 거는 거기에 관련된 뭔가의 역할을 관찰자가 아니 서브젝트가 할 수 있게끔 이제 라이브러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set change.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얘를 그 상속해서 못 만든다 그러면 얘를 이제 그 얘를 그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 형태로 이제 해수의 관계를 써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형태의 코드가 이렇게 되겠고요. 얘를 추가적으로 만든 이유는 이 set change가 protected예요. 그래서 얘를 뭔가 쓸 수 있게 바꾸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번 더 클래스를 만들고 나서 이 클래스를 이제 멤버 변수로
hasA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set change들을 만드는 건 좋은 설계 방법이 아니다. 이 set change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면 서브젝트에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다? observer에 만드는 게 더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서 자바는 지금은 디프리케이트 되어 있지만 더 이상 제공을 하지 않지만 초기에는 관찰자 패턴을 우리가 구현할 때 쓸 수 있는 클래스들을 제공했었다. 그런 그리고 그 클래스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었는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저게 이제 디프리케이트 되어 있는데 그거를 또 그러면 라이브러리에서 뭔가 가져다가 그 오브저버 패턴 만들 때 쓸 수 있는 게 없냐? 그럼 실제 자바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는 또 뭐가 있냐면 property change support라고 하는 또 그런 라이브러리 클래스가 있어요. 얘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 오브저버 패턴을 만들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활용하고 싶으면 서브젝트에 요 property change support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요. 만들면서 여기에 이제 이 클래스의 객체 this를 전달해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에 add property change listener, remove property change listener 이런 것들 통해서 그 register observer, remove observer라는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otify observer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ire property chang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이전 값, 새 값 이렇게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전 값과 새 값이 같아 버리면은 아예 fire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예전 그 라이브러리에는 set change를 이용해 가지고 요번에 fire 할지 안 할지를 내가 판단하고 또 하게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요 데이터만 보고 데이터 같으면 fire를 안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오브저버에서는 얘를 구현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property change라고 하는 걸 구현해야 되는데 얘가 업데이트 역할을 하는 메소드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이벤트라는 요게 와요. 그럼 여기서 내가 옛날 값, 새 값 이런 것들을 다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전히 자바에는 그 오브저버 패턴을 구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적 요소가 있다라는 거고요. C++에서는 비슷한 게 있는지 잘 모르겠고 파이썬에도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바는 요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을 해보면 오브저버 패턴은 이제 비헤이비어 패턴이고요. 행위 패턴이고 언제 쓰냐? 한 객체의 상태 변화가 얼마나 많은 다른 객체에 영향을 줘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또 오브저버가 하나의 응용 또는 여러 응용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오브저버 패턴,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대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할 때 이 관찰자 패턴을 쓸 수가 있고요. 이 관찰자 패턴의 장점은 서브젝트에 대한 수정 없이 관찰자를 추가할 수 있고 동적으로 추가 제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풀과 푸시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서브젝트는 오브저버가 업데이트 메시지만 가지고 있다는 거 외에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브저버는 이제 구독을 어떻게 하냐 또 푸시 방법이냐 풀 방법이냐 따라서 그 관찰자와 그 서브젝트 간의 이제 관계가 밀접한 관계일 수 있고 느슨한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고 얘를 구현할 때 이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이제 푸시할지 풀할지 그럼 푸시하면은 뭘 푸시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할 때
고민해야 될 지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려해야 될 추가적인 상황들에는 이제 아까 언급했던 다중 관찰자, 그러니까 다중 서브젝트. 그러니까 관찰자가 하나의 서브젝트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서브젝트 관심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인지. 그리고 가장 복잡한 케이스는 한 종류의 서브젝트를 여러 개 하는 게 아니라 한 종류의 서브젝트도 여러 개를 구독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종류도 구독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복잡한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도 구현이 될 수가 있어요. 오브저버가 관심을 가진 상태 변화를 구독할 때 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구현하기가 이것도 별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온도, 기압, 습도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어떤 애는 온도에만 관심 있고 어떤 애는 온도, 기압 관심 있고 어떤 애는 세 가지 다 관심 있어요. 그럼 그 관심 있어야 되는 조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통보해 준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 서브젝트가 너무 복잡해져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현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세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세 개의 데이터마다 옵저버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가 몇 개 필요해요? 세 개가 필요한 거죠. 온도 리스트, 습도 리스트, 기압 리스트 세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얘한테는 얘는 온도와 기압을 다 관심 갖고 있어. 그러면은 업데이트 메소드가 몇 번 불러줘? 한 번 불러지는 게 아니라 두 번 불러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게 되겠으면은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미디에이터 패턴이라든지 펍서브 패턴 같은 형태로 좀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의 그 형태에서는 이 오브저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 변화를 구독에 알리는 그런 형태로 구현하기에는 상당히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젝트는 오브저버가 이번에 통보가 유효할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그런 고려는 실제 어디서 하는 게 더 맞다? 서브젝트가 아니라 오브저버에서 하는 게 맞다. 각 오브저버는 자기에 맞는 형태로 구현하면 되는 거지 서브젝트가 할 때는 또 서브젝트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서브젝트는 단순하게 그냥 계속 데이터가 생길 때마다 보내주면 되겠고 그 보내준 데이터를 활용할지 말지는 오브저버가 판단하는 게 맞는 형태다. 그리고 등록된 오브저버들이 통보받는 순서가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순서가 중요하면은 뭐 프라이어티 큐나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자료 구조를 바꿔가지고 이 순서대로 통보해 주게끔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연쇄적 통보 발생. 이제 이런 경우 아주 최악의 경우는 얘가 얘한테 통보했는데 이 관찰자가 또 관찰 대상이 돼요. 서브젝트예요. 그리고 얘가 또 통보를 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뭐 이런 무한 반복이나 여러 형태의 반복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쇄적 통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게끔 잘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미디에이터 패턴을 쓸 수가 있습니다. 미디에이터 패턴은 뭐냐면은 중개자 패턴으로 중간에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원래 이렇게 두 개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데 미디에이터는 여기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찰자 패턴에서는 이 미디에이터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여기에
로직을 넣을 수가 있어요. 통보하는 횟수, 통보를 얘한테 요번에 할지 말지는 여기다 구현하는 거예요.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단순하게 만들고 그 통보하는 횟수, 뭐 여러 가지 조절을 하고 싶다. 통보하는 주는 데이터를 뭔가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는 미디에이터를 만들어서 얘는 얘랑 직접 소통하는 게 아니라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는. 그럼 여기에 이제 그 로직들이 구현이 되는 거죠. 미디에이터에. 그러면 얘도 응집성이 높고 얘도 높고 얘도 높은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들 때 얘가 복잡해지거나 얘가 복잡해지면 그 복잡한 기능을 빼내가지고 중간에 하나 뭘 두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미디에이터 패턴이라는 게 두 객체 중간에 위치해가지고 소통을 담당해주는 그런 애를 우리가 미디에이터라고 합니다. 패턴의 변형으로는 푸시와 풀이 있고요. 그래서 이 푸시풀을 어떤 걸 선택할지, 그리고 다중 서브젝트, 그리고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더 복잡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하드코드 노티피케이션을 옵저버로 우리가 관찰사 패턴으로 리팩토링 할 수가 있죠. 특히 1대1 관계가 아니라 1대다 관계이면 이제 기계적으로 통보하는 어떤 형태보다 이 관찰사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리팩토링 해주면은 더 깔끔하게 코드가 구현이 되겠습니다. 즉 이거와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관찰사 패턴을 안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찰 패턴을 쓰게 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패턴으로 펍섭 패턴이 있는데 이 펍섭 패턴은 이제 디자인 패턴이 아니라 아키텍처 패턴이에요. 이 아키텍처 패턴은 이 응용의 어떤 일부 클래스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전체 클래스들을 이제 구성할 때 쓰이는 패턴들이고요. 이 펍섭 패턴은 전체가 이렇게 뭔가 통보와 관련된 그거와 관련된 어떤 응용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퍼블리셔가 있고 채널이 있고 서브스크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미디에이터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미디에이터들이 이제 뭐냐면 채널 역할이에요. 그래서 퍼블리셔는 항상 어떤 데이터를 어떤 채널로 그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새로 만들 때마다. 그럼 서브스크라이버들은 이 채널들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거에 가입해서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얘하고 얘는 절대 직접 소통을 안 해요. 이 패턴에서는.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버는 채널을 구독하는 거고 한 개의 채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채널을 구독할 수가 있고요. 이 퍼블리셔들은 하나의 채널에만 데이터를 게시할 수도 있고 여러 채널에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자와 구독자 간의 직접적인 연결 없이 이런 식으로 메시지 중개인 채널을 요 중간에 요 얘를 이용해서 하는 게 펍서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펍서브가 아키텍처 패턴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응용을 만들 때 이런 형태가 더 맞는 것 같아. 나는 복잡해서. 아까 봤던 뭐 다중 서브젝트 그런 어떤 모델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그냥 관찰자 패턴을 복잡하게 만드느니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가면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뭐 아주 간단하게 펍서브 패턴의 코드들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커가 이제 이 채널과 이 채널 역할을 하는 거죠. 채널에 이 서브스크라이버에 등록되어 있으면 이제 채널에 온 데이터들을 이 채널에 구독되어 있는 그 서브스크라이버한테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여러 채널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채널에 사용자들이 가입을 하면 이제 그 채널에 새로운 데이터가 퍼블리셔들이 게시하면은 서브스크라이버한테 이제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언어에서 관찰자 패턴을 구현할 때 좀 이제 생각해야 될 지점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전략 패턴을 만들 때 이제 다양성 지원 객체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C++에서. 그러니까 전략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전략을 이제 거기서는 하나만 유지하죠. 전략을 하나만 유지하고 또 그렇게 유지하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빅5를 다 만들어줘야 되겠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번에는 다양성 지원 객체를 서브젝트가 하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 개를 유지해야 되겠죠. 여러 개를 유지하는데 이제 이걸 자료 구조에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쨌든 다양성을 지원하는 객체를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참조나 주소로 포인터로 유지해야 되겠죠. 근데 참조로 유지하면은 한번 참조해버리면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하나를 유지하든 여러 개를 유지하든 다양성 지원 객체를 유지하면 뭘로 유지해요? 포인터로 유지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로 유지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인터로 유지할 거예요. 여러 종류의 오리, 그럼 오리가 있으면 여기에 뭐 멜로덕, 뭐 레드헤드덕 뭐 이렇게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포인터를 유지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냐면 동적 생성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고 아니면 주소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주소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요 이슈에서는 그러면 이 딜리트를 누가 하냐 이제 그 이슈가 있고요. 얘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제 그 덕의 수명이 이 자료 구조보다는 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번잡하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반납을 또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애매하니까 차라리 스마트 포인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 포인터를 이용하면은 반납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포인터를 써야 되는데 스마트 포인터 쓸 때 또 유닉 PTR 쓸지 쉐어 PTR 쓸지도 고민거리가 되고요. 자료 구조가 소유권을 가진 형태면 유닉 PTR, 자료 구조와 별도로 동적 생성해야 하고 소유권을 자료 구조에 넘길 수 없으면 쉐어 PTR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의 고민의 지점은 이제 다양성 지원 객체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해야 되는데 얘를 어떤 식으로 유지할까? 동적 생성해서 집어넣을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해서 이제 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예요. 스마트 포인터로. 스마트 포인터로 그 애들들을 유지하게 되면 나중에 소멸자에서 막 딜리트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딜리트를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좋아지는 점이 있는데 만약에 스마트 포인터를 유지하는 자료 구조를 포함 관계로 유지할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냐면은 매개 변수도 스마트 포인터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제 생각엔. 내부적으로 스마트 포인터를 쓰더라도 밖에서는 걔가 스마트 포인터로 구현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알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만 쓰면 되니까. 단지 뭐만 우리가 억울해하면 되냐면 여기서 넘어오는 애들은 동적 생성된 애고 내가 갖고 와서는 딜리트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개념으로 약속이 되어 있으면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적 생성한 것만 인자 전달하고 제한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그 웨폰을 밖에서 SED 유니크로 받는 이런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스 백으로 넣게 되면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포인터를 이용해서 다양성 지원 객체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유지할 때 어떤 식으로 쓴다라는 거고요. 뭐 심지어 이제 이런 것도 만들 수는 있죠. 그래서 만들면 되겠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내부적으로 스마트 포인터를 쓰더라도 외부적으로는 얘가 스마트 포인터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게 하고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한번 써보신 분들은 그렇게 쓰게끔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밖에서는 얘가 내부적으로 스마트 포인터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게 하는 형태로 구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삭제를 자주 해야 되면은 벡터보다는 리스트나 포워드 리스트를 쓰는 게 더 바람직할 수가 있고 이제 얘가 주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 기반 삭제할지 내용 기반 삭제할지 그런 것도 이제 구현할 때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지도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서 C++나 또는 이게 C++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C++는 그 보통은 이제 자료 구조의 객체 자체를 유지해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다형성 지원 객체를 유지해야 되니까 객체 자체를 유지하지 않고 주소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될 거고 그러면 주소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료 구조를 우리가 구현을 할 때 이제 얘네들의 딜리트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그리고 뭐 간단하게는 그냥 이렇게 만들고 딜리트해서 저 오브저버들을 다 삭제하는 형태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번거로우면 이제 스마트 포인터라는 걸 쓸 수도 있고 스마트 포인터를 쓸 때에는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외부에는 얘가 스마트 포인터를 쓴다는 거를 모르게 하는 상태로 그 구현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주소를 유지할 때는 C++의 주소를 유지할 때는 요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소 기반으로 리무브 같은 연산을 구현할 때 주소 기반으로 삭제할지 아니면 그 내용 기반으로 삭제할지 거기에 맞게끔 내 응용에 맞게끔 구현을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